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올려잡았는데요. 금리 동결 배경과 하반기 경제 전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죠. 우선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었었는데요. 일단은 동결을 함으로써 작년 6월 이후로 계속해서 연 1.25%, 11개월 연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제 최근의 한 달간의 행보를 보면 이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다가 인상, 이제 긴축으로의 사인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워낙 내수 지표가 이 원하는 만큼 끌어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상승 압박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최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행보가 이제 살짝 우리의 큰 우려를 갖기에는 조금 많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나와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분명히 금리는 올릴 텐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려도 역대 최고치의 한 절반 정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천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우리도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뒤따라서 바로 올리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안도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내수 활성화를 기하려는 이제 그런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도 금리를 좀 보면은 가령 2011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금리가 거의 연 3.25%까지 올랐던 상당한 수준이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쭉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2%대 그리고 1.5%, 연 1.25%대까지 왔었는데 이제 만에 하나 미국의 최고치가 한 연 6% 됐었거든요. 거기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3% 수준이라고 감안하면 우리도 이 정도에서 금리를 올려도 많이 올려봤자 한 2%대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날 금통위 직후에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는 앞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역설적인 상황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4월에 2.6%에서 또다시 2.8%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일단 전망치 따로 통화 정책은 따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는가? 현재 수출 분야가 워낙 좋습니다. 이제 좋아도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이제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만 돼준다면 앞으로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높여 잡았는데 이제 내수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가 일단은 바닥은 찍었고 내수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반면에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2%대로 잠재 성장률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앞서 설명한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 올 한해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특별한 인위적인 부양 정책 없이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뭐 조작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그 경제 성장률의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항상 뭐 보면은 이 잠재 성장률이 3%대, 이 3자를 찍었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은 이 잠재 성장률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2%대, 2.8에서 2.9%로 이제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이 체력이,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현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본과 또한 노동의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이런 인구 구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단기적이고 대외적인 악재인데, 현재 중국이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도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파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난달 말에 추경이 통과되면 3%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경제 회복에도 좀 더 힘을 싣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제 내수 부분이거든요. 근데 수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랑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워낙 견조하니까요. 근데 추경을 통하게 되면 이 돈들은 거의 내수 부양 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지금 현재 2.8%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경을 더해진다면 내수 쪽을 더 강화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 3%대 경제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게 현재 문재인 경제팀의 하나의 전망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이와 함께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야 되겠고요. 여기와 함께 인구 구조를 다시 한번 다변화하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작업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점은 꼭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은은 상품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3.5%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요. 그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 성장을 할 때 소비 지표라는 게 있고요. 이제 수출 관련한 뭐 상품 수출도 있고 투자 관련한 설비 투자 부분이 있는데, 이 한국은행의 이번 분석에 따르면은 설비 투자라든가 상품 수출은 상당하다. 그런데 민간 소비가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상품 수출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함께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 정도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그래프 중에 설비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작년에 우리 한 해의 경제를 계속 끌어내렸던 게 저 설비 투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워낙 안 되니까 뭐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같은 것도 이제 딱 붙잡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이 상품 수출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설비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가 무려 9% 넘게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마지막에 민간 소비가 2%대로 이제 계속 워낙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민간 소비 부분만 좀 터져주면 올 한해 한국 경제에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되는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변동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요, 우리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묘한 딜레마에 빠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가령 미국의 중앙은행 얘기 먼저 좀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실업률이 4.4%, 완전 고용 수준에다가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당초 목표로 했던 연 2%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6월 1.9%로 2%를 상회하다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나와도 안 좋지만은 보통 2에서 한 2.5%대로는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제유가의 추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금리 변동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참 한국은행의 고민은 금리 인상을 분명히 좀 해야 될 정도로 체질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34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또 부동산과 함께 동반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뭐 어떻게 됐건 일단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8월에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일단 이 카드를 먼저 바라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이 부동산의 화랑, 열풍이 계속된다면 글쎄요,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